한국이 못 살 때는 아무도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음악이 세계 차트를 흔들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거실로 돌아가고 한국 기업이 서양 기업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말이 달라졌죠. 한국은 다 가짜래요. 한국 문화는 이상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불안하대요. 한국 제품은 품질이 별로래요. 한국이 유명해질수록 한국을 욕하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릴 때 형제끼리 이런 순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좋아하던 걸 동생이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나보다 훨씬 잘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한다고 박수도 쳐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동생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꼬이죠. 쟤는 운이 좋았을 뿐인데, 쟤는 진짜 실력이 없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 잘해. 사실 동생이 싫은 게 아니죠. 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 싫은 거예요. 지금 서양이 한국을 보는 시선에도 그 감정이 섞여 있다고 느껴요. 물론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이 전부 질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경쟁은 심하고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집값이나 교육 문제도 심각하죠. 그런데 비판과 깎아내리기는 달라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왜 힘든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하죠. 그런데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론부터 정해요. 한국이 잘 때면은 유행이고 실수하면은 원래 수준이 그 정도였다고 해요. 성공은 우연이고 실패만 본질이라는 식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한국 음악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누가 한국 노래를 들면은 신기한 음악, 인터넷에서 잠깐 뜨는 음악처럼 보는 분위기가 있었죠. 사이에 강남 스타일 세계를 뒤집었을 때도 비슷했어요. 사람들은 노래가 왜 통했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웃긴 한국 남자가 말춤을 춰서 운 좋게 터졌다고 정리했죠. 그런데 그 뒤에 다른 한국 가수들이 나왔고 팬들이 생겼고 공연장도 작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이 따라 불렀어요. 그때부터 농담으로 넘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서양 음악 시상식에서 계속 주목을 받았을 때도 저는 이상한 장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무대에는 세우고 밴들이 관심을 끌어오면서도 정작 음악을 평가할 때는 늘 한 발 뒤로 미루는 느낌이 있었어요. 무조건 상을 줘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기준이 정말 같은가 하는 거예요. 영화 음악은 보편적이고 한국어 음악은 특별한 외국 음악으로 분리되는 순간 이미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더 웃긴 건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는 한국 음악이 너무 낯설다고 하고 성공한 뒤에는 너무 상업적이라고 해요. 인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듣는 음악이라고 하고 인기가 많아지면 밴들이 비정상적으로 물어튼 결과라고 하죠. 그러면 한국 가수는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용히 있으면은 존재감이 없다고 하고 세계를 흔들면은 그냥 과대평가라고 해요. 이건 평가보다 자리 지키려는 반응은 가까워요. 휴대폰 이야기를 보다가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한국 기업이 새로운 화면 기술을 내놓으면은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비웃어요. 한국은 디자인만 따라한다, 품질은 믿을 수 없다, 결국 서양 기업이 만들면은 완성될 거라고 말하죠. 물론 삼성도 실수하고 어떤 제품은 비쌀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 제품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품의 단점 말하는 것과 한국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수준부터 낮게 보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호주에서 일하면서 한 번은 촬영 장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한국 휴대폰 기술 이야기가 나오자 누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헨리야, 한국은 빨리 만들기 하는데 오래 쓰기는 어렵지 않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었어요. 실제로 써봤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그 짧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확인할 사실보다 예전부터 머릿속에서 있던 나라의 등급을 더 믿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작은 나라였어요. 전쟁도 있었고 가난했고 도움을 받던 나라였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도시가 바뀌고 기업이 커지고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한국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은 과거에 있는데
현재는 이미 앞으로 가버렸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도 제가 느끼는 긴장감이 훨씬 적다고 말해도, 카페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지하철에서 졸다가 중점까지 가는 사람들 봤다고 해도 과장한다고 말하죠. 우리 엄마는 늘 물었어요. 헨리야, 그래도 위험한 곳은 있지 않냐고. 당연히 있죠. 한국도 범죄가 있고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건 여러분, 완벽한 나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신뢰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직접 한국에 온 사람들은 표정이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밤에 편의점에 다녀오고, 지하철을 타고, 골목 식당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걸 보면은 그제야 묻죠. 진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 순간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해요. 한국을 가장 오해하는 사람은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다 안다고 믿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의 성공이 서양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이나 휴대폰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이 서양이 오래전부터 해온 핑계를 깨버리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발전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시가 커지면은 안전은 포기해야 한다. 세계화가 되면은 자기 언어와 문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술이 빨라지면은 사람들은 전통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 모든 걸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이미 다 무너졌다고 말할 때가 진짜 많아요. 여기 채널에서도. 정이 없어졌다고, 예의가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돈만 못나고 하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매일 살면은 그냥 잃어가는 것만 보이니까요. 저도 스웨덴을 볼 때는 좋은 것보다는 답답한 게 먼저 보여요. 그런데 밖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은 비교가 돼요.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 사라졌거나 존재한 적도 없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한국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면은 주변 사람들은 물을 놓아주고 경찰을 불러주는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생겨요. 그래도 지갑과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아침에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건 제가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며 느낀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꼭 누군가는 댓글로 화를 내요. 항상 여기 채널에서 헨리야, 한국도 똑같다, 한국도 끝났다, 외국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요. 저는 그럴 때는 진짜 묻고 싶어요. 정말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나요? 여행 사진 말고 밤길을 걷고 집을 구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경찰을 불러본 적 있나요? 외국에 오래 살아보면은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건물과 식당, 휴가 때 본 해변으로 나라 판단하지 않게 돼요. 때가 아플 때 시스템이 움직이는지,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엄마가 긴장하는지,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오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질을 만드는 걸 알게 되죠. 한국은 바로 그 작은 기분에서 강한 나라예요. 화려한 한류보다는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한국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기분까지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서양은 질문을 받게 되죠. 왜 우리는 더 부유한데 더 불안할까요? 왜 우리는 다양성을 말하는데 다른 언어로 성공한 음악을 여전히 주변 물어볼까? 왜 우리는 혁신을 말하면서 작은 나라의 기술을 먼저 의심할까? 이 질문이 불편하니 가장 쉬운 방법을 한국을 낮춰주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은 것 밴들이 세뇌돼서 그렇다. 한국 드라마가 뜨는 건 잠깐의 유행이다. 한국 제품이 팔리는 건 마케팅 때문이야. 한국이 안전하다는 말은 그냥 외국인의 환상이다. 하나씩 보면은 비판 같지만 전부 합치면은 이상해져요. 한국이 잘한 건 전부 우연이고 한국이 못한 건 전부 본질이라는 결론이 되니까요. 어떤 나라에도 그렇게 평가하면은 살아남을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도 조심해야 돼요. 외국에 질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비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순간 한국도 똑같이 현재를 보지 못하게 돼요. 노동, 집값, 교육, 지방소멸, 외국인 제도 같은 문제는 자랑으로 덮을 수는 없어요. 다만 비판을 듣는 것과 모욕을 사세로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한국은 부족한 걸 고쳐야 해도 이미 지켜낸 것까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댓글 몇 개를 보고 자기 나라가 갑자기 사구리어처럼 말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서요. 서양 언론이 인정해야 가치가 생기고 서양 시상식이 상을 쳐야 음악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은 좋지만 허락은 필요 없어요.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누가 자리를 내줘서가 아니에요. 계속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자기 언어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조용히 있을 때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단점이 크게 보인대요. 예전에는 응원하던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고 운이 좋았다고 하고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묻죠. 그때 가장 위험한 건 여러분, 상대의 질투가 아니에요. 그 말을 믿고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남의 불편함을 내 잘못으로 착각하는 순간 내가 가진 힘을 스스로 버리겠다니까요. 한국이 유명해질수록 한국 욕은 더 늘어날 거예요. 이건 한국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앞으로도 영화와 음악이 뜨고 기업이 커지고 한국의 방식이 세계 기준과 부딪힐수록 더 거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취해서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고 외국 미디어에 바로 고개 숙이는 태도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냉정하게 보고 무엇이 단순히 열등감인지 구분하는 힘이에요. 한국은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고쳐야 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나라가 해낼 건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욕을 덜 먹으려고 작아질 필요는 없어요. 기준을 낮출 필요도 없고 일부러 미안할 필요도 없거든요. 진짜 강한 나라는 비판을 피한 나라가 아니라 비판 속에서도 지킬 것과 고칠 것을 구분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유명해져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더 이상 아래에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진 것 같아요.